그래요. 우리 지금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쭉 하다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서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명절을 맞이하러 갔었는데, 우리 일단 지난주보다 더 이전 시점에 진행했던 바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고 MT 뷰즈 액티비티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더니 가장 먼저 화면 한가운데에다가 헬로 월드 띄워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녹색 화살표 눌러서 헬로 월드가 출력 잘 되는 걸 확인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살펴보니까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동봉해 줬었던 친구는 텍스트 뷰라는 친구였었고, 그 친구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원한다면 헬로 월드 대신에 다른 글자를 그 텍스트 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단어 튀어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앱에 항상 텍스트 뷰 하나만 보여줬었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우리 activity_main.xml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디자인 화면에서 왼쪽 위에 보면 팔레트라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화면에다가 뷰를 하나만 보여줬었지만 또 다른 텍스트 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얼마든지 추가해서 그 친구가 화면에 어디에 보일 것인가까지 설정을 다 끝내놓고 그 친구는 글자를 뭘 보여줄 건가,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버튼을 추가를 해봤었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누르고 싶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눌렀다가 단순 변심하지 않고 손가락을 뗐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 무슨 자바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java 파일에다가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xml 파일에다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java 파일에 저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해야 된다와 같이 onClick이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벤트라는 단어가 중간에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까지 해두고 2주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오늘까지 지금 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내용들을 마저 진행하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LMS에다 올렸던 5주차 내용 이어서 진행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진행했어요.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앱 화면에는 뷰가 총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가운데 항상 있었던 텍스트 뷰랑 지금 왼쪽 위에다가 걸쳐놓은 버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컴포넌트 트리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요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친구가 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와 같이 일종의 폴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그 윈도우스 탐색기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뷰 하나를 새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의 손가락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버튼 말고 사용자가 직접 뭐 소위 말하는 가상 키보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글자들을 적을 수 있을 만한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보시면 자주 쓰는 것들 해가지고 몇 개가 나열되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위에 있는 2가지를 쓴 셈이에요. 그런데 얘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텍스트라는 친구를 눌러보시면 우리 커먼 쪽에도 있었던 텍스트 뷰가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아래에는 뭐 플레인 텍스트, 일반 마 텍스트, 비밀번호, 이메일,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같은 식으로 뭔가가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콘을 잘 보시면 텍스트 뷰는 지금 AB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AB의 밑줄을 그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텍스트 뷰라는 친구는 따로 놀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일단은 한 통속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텍스트 뷰 바로 아래에 있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친구를 골라서 내 화면에다가 드랍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에딧 텍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뷰를 여러분 화면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java 파일에서도 갖고 놀 거니까 일단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어트리뷰트에서 저 친구의 어트리뷰트 속성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d는 이 친구 edit 텍스트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뭐 et 정도로 하고 언더스코어 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그냥 평범한 입력이니까 input 정도로 정해놓고 엔터를 쳐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 치면
방금 드래그 앤 드랍해서 추가한 새로운 에디트 텍스트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리면 아마도 글자 입력하는 친구니까 처음에 무슨 글자를 적어놓고 스타트 할 거냐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역시나 있을 거고, 지금은 name이라 적혀있긴 한데 이건 그냥 지워버리고 엔터를 칩시다. 공란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엔터를 치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역시나 이 부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를 상징하는 밑줄만 그어놓고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해두고 한번 자리를 한번 배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이 입력하는 칸 오른쪽에 발사 버튼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저만 할게요. 대충 정리가 다 끝났을 때 적당히 화면 위에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발사 버튼을 먼저 옮기도록 합시다. 발사 버튼은 지금 지지난 시간에 진행하기로는 화면 왼쪽 위 기준으로 적당한 거리만큼 마진을 주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화면 왼쪽 위 기준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 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버튼이 화면 오른쪽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하냐? 우리 이 친구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요 디자인 화면에 보이는 요 하얀색 동그라미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지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친구를 제거를 할 때는 아마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스크롤 내릴 때마다 거의 항상 보였던 요 어트리뷰트 부분에서 보면 스크롤 조금 올려보시면 컨스트레인트 위젯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네모가 있고 지금 위 16 왼쪽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해제를 하시고 싶을 때는 요 어트리뷰트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X표를 그어줄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왼쪽에 대한 조건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정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되게 예쁘게 플러스 기호 있잖아요. 요걸 눌러보시면 아마도 지금 버튼 오른쪽에 다른 뷰들이 없다 보니까 화면 오른쪽 기준으로 248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화면 오른쪽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 오른쪽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에디트 텍스트 기준으로 잡아줄 수도 있기는 해요. 배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그냥 다시 해제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디자인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눌러서 직접 화면 오른쪽에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 기준 16, 오른쪽 기준 16만큼 떨어진 자리에 버튼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지금 위에 남아있는 저 여분 공간에 끼겨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이 그래서 오른쪽 위 잘 들어가 있다라면 에디트 텍스트 끌고 와서 에디트 텍스트의 위는 화면 위 기준으로 똑같이 16만큼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의 왼쪽 기준은 화면 왼쪽 기준.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왼쪽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16만큼 해도 되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동그라미까지 눌러서 오른쪽은 지금 배치해둔 버튼 기준으로 배치를 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쪽에 다 꽉 찬 동그라미로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기준으로 0만큼, 이 다음에 이제 살짝 스크롤 더 내려보시면 이 어트리뷰트 화면에서 스크롤 조금만 더 내리시면 시작은 부모의 시작에서 끝은 부모가 아니지, 발사 버튼의 시작에서 아마도 스타트업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으니까 스타트업은 왼쪽 면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모든 뷰들이 다 화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화면의 왼쪽 기준 16만큼, 이 친구의 끝은 발사 버튼의 왼쪽 기준 0만큼과 같이 지정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가 있으면 아마 탑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바텀에 해당하는 조건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살짝 보시면 레이아웃 위즈랑 레이아웃 하이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뷰가 3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버튼 에디 텍스트, 텍스트 뷰가 있는데 에디 텍스트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에디 텍스트의 레이아웃 위즈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 값은 지금 웹 컨텐트, 내용물을 꽁꽁 둘러싸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레이아웃 위즈를 웹 컨텐트 말고 다른 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하나가 또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가 나오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되게 어정쩡한 크기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 선택한 다음에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꾸면 여러분 지금 가상화면 설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 에디 텍스트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크기가 달라져서 지금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화면 왼쪽 기준으로 16만큼 여백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사 버튼이랑은 아마 딱 달라붙어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만 실행 취소 한번 해볼게요. 얘 실행 취소하면 원래는 이 정도 크기였어요. 이걸 다시 진행하면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 왜 오르니? 아, 그래요. 이거는 뭐 나중에 오류나면 그때 고치죠 뭐. 일단 이 정도로 배치해두고 뭐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지금 자, 현재 버튼 이 친구 클릭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가운데 있었던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strings.xml로 지정해 놨었던 부정적인 메시지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걸 살짝 고쳐서 이제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에디 텍스트의 사용자가 적어둔 글자를 써서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도록, 지금 버튼에는 발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 에디 텍스트에 적혀 있는 글자가 버튼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디 텍스트는 우리가 특별히 뭐 언클릭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는 지난 시간에 미리 적어놨으니까 컨트롤 탭해서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적어놨었던 요 bt launch unclick 내용물을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적는 메서드 정의를 뭐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른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 인수 V 자리에는 아마도 어떤 버튼을 누른 거냐, 누가 지금 클릭을 당했냐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우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 V에 들어있는 게 버튼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bt_launch에 일단 담아놓은 다음에 그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에 해당하는 한 줄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해놨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set 텍스트를 하기는 하되 .xml 파일에 적혀있는 리소스에 들어있는 글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떠있는 edit 텍스트의 사용자가 적어놨었던 그 글자들을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도록 구성해 볼게요. 자,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진행했던 상으로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3개가 떠 있는데 edit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버튼을 들고 와서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한다라는 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뭘로 지정할 거냐? .xml 파일에서 가져오도록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전히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는 동일한데 뭘로 바꿀 거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뭐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현재 edit 텍스트에 적혀 있습니다. et_input에 적혀 있어요. 거기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적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요 사이에 적당히 엔터를 치고 일단은 그 edit 텍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find 해와야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한 줄을 역시나 자동 완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문자 2 정도로 해서
대문자 T 정도까지 적으면 알아서 목록에서 골라줄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같이 앱 만들 때는 꼭 이렇게 자동 완성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엔터를 꼬박꼬박 쳐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마도 반드시 있어야 할 적당한 뭐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자동으로 적어줄 겁니다. 에디 텍스트 골라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et_input 정도로 새로운 이름 정하고 거기다가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뷰들 3개 중에 FV 한 다음에 id가 et_input인 애를 들고 온다 까지 해서 세미콜론 찍으시면 그렇게 들고 et_input에 담아놓은 채로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고 싶은 글자들은 et_input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밑에 적혀있는 한 줄 괄호 안의 내용을 .xml 파일에서 가져온다 말고 et_input의 getText라고 아마 자동으로 골라줄 겁니다. 이 친구를 골라서 바로 다시 엔터키를 쳐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근데 오류가 요즘 버전에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녹색 화살표 한번 눌러봅시다. 오류 뜬다고 거절하나 아니면 그냥 실행해 주나 한번 봅시다. 아무튼 뭐 .xml 파일에 오류가 있긴 했는데 화면은 일단 잘 뜬 것 같아요. 여러분 뜨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스포일 방지를 위해 저는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떴으면 이 에디 텍스트 부분 클릭하시면 가상 키보드가 뜨거나 뜨지 않을 수 있어요. 걔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노트북에 달려있는 진짜 키보드를 써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아무 글자나 한번 입력해보고 발사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정말 의미 없어요. 클릭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제가 방금 에디 텍스트에 입력한 그 글자들로 바뀌면서 버튼의 크기는 늘어나고 그에 맞춰서 에디 텍스트의 크기는 줄어드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 조금만 더 줄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역시나 버튼의 크기도 조금 줄고 그만큼 에디 텍스트의 크기는 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버튼 같은 경우는 그 버튼의 크기가 일단 버튼의 위치는 화면 오른쪽 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버튼의 크기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글자, 이 5글자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누르기에 적절한 컴팩트한 크기, 적절한 가장 작은 크기로 지정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의로 그걸 바꿨어요.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과 같은 느낌으로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놨더니 현재는 이 버튼이 이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면 왼쪽 기준 16만큼 떨어진 남은 전체 가로 공간을 다 차지하도록 적당히 넓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의 크기가 바뀌면 버튼은 저 글자들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최소 크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로로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에디 텍스트가 쓸 수 있는 남은 영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디 텍스트 크기는 축소가 되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큰 과제 할 때라든가 기말 시즌에 지금 여기 있는 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뷰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여러분 화면 하나가 아니라 막 로그인 화면, 본론 화면, 뭐 편집 화면, 뭐 결과 확인 화면 이런 식으로 화면조차도 여러 개를 여러분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각각 이 화면에는 어떤 뷰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보여줄 것이냐와 같은 그랑 연관된 어트리뷰트들을 지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쁜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오와 열을 맞춘 정갈한 느낌의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기는 한데 뭐 마지막 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추석 전에 했어야 됐던 내용들 적당히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나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간고사 때 시험으로 우리 얘기했나? 중간고사 여러분 실기시험 보고 싶어요? 일단 한때는 실기시험을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코로나 시즌에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어차피 노트북으로 시험 볼 거니까 그냥 영상으로 저 지금 화면 캡처하듯이 본인 시험 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조작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내라. 한 다음에 시험 문제도 그에 맞춰서 이런 앱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코드 치는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해갖고 제가 비디오 판독을 해서 여러분의 중간고사 점수를 드렸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오프라인 시즌이니까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냥 노말한 필기시험을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기시험을 본다는 건 우리 지금 뭐 컨트롤 Q를 해서 도움말을 본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엔터키 쳐서 자동 완성을 당한다든가 그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눠드리는 종이가 뭐 전자종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되는 내용물들을 묻는 느낌으로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해서 아마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필기시험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어차피 기말 때는 큰 과제 할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오늘 같이 진행한 내용은 어차피 과제 하나 더 진행하고 하다 보면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이걸 정리하기 위한 오늘 수업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일단 실습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2부에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지난 현장 학습에서 배웠던 등장했었던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양한 입력 방법들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4주차 목요일이었고 추석 연휴라 갖고 쉬었는데 그냥 4주차를 넘겨버리고 숫자를 5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사실상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적당히 말로 설명했던 내용물들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정리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에딧 텍스트랑 텍스트 뷰랑 버튼 이렇게 세 종류의 뷰를 다뤄봤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단순히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고 눌렀다 뗐다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뷰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들 살짝 써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 뭐 써봤습니까? 뭐 약관 같은 거 맨 밑에 쭉 내려보면 동의하기랑 거절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협박 메시지 같은 거 적혀 있죠. 거절하면 서비스 안 해드릴 겁니다.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동그란 버튼 구경해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수 선택 같은 거 적혀 있어서 다 체크하면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체크한 채로 냅두고 어떤 거는 체크하지 않은 채로 맨 마지막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체크박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2부에서 한번 간단히 써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제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출제가 될 건데 그 과제의 목표도 역시나 여러분이 또 다른 뷰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뷰들을 화면에 추가하고 걔네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정리부터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떠 있는 .java 파일, .xml 파일 중간중간에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앱들은 대충 이런 느낌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main activity.java, activity_main.xml 일단 둘 다 점 뒤에 붙는 소위 확장자라고 부르죠. 아무튼 무슨 파일이냐가 서로 달랐고 우리 요 프로젝트 뭐뭐 들어있냐 여기 내용물 상으로도 자바라는 폴더 안에 main activity.java가 있었고 그 다음에 .xml 파일들은 지금 res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es는 아마도 리소스, 자원 의 약자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도 프로그래머들, 뭐 코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손대게 될 뭐 선언 같은 메서드 정의, 문장 막 이런 거 적어가면서 set 텍스트 막 이런 거 메서드 호출식 같은 거 적기 위한 .java 파일들. 그다음에 .xml 파일은 이제 이 뷰는 화면 한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느낌표 보여줘야 될 것 같네. 예, 버튼의 위치는
심미적인 관점에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편할 것 같네. 여러분은 어때요? 버튼이 위에 있는 게 편합니까? 아래에 있는 게 편합니까? 그거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어요. 옛날 핸드폰, 옛날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쓰던 앱들은 막 화면 위에다 버튼 배치해 나왔고, 네, 이러고 보다가 뒤로 가기 버튼 하려면 팔 운동을 하든가 양손을 쓰든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특히나 그런 앱에서 제공하는 키보드가 아니라 핸드폰 자체에 달려있는 홈 버튼 등등은 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손을 이러고 잡고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 하면은 엄지만 조금 내려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버튼의 위치와 크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디자이너분들이 주로 우리 앱 위에, 우리 화면 위에 각각의 뷰들의 위치랑 크기, 맨 처음에 어떤 어트리뷰트 달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 .xml 파일들은 일단 RES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이라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큰 과제로 만들게 된 그런 앱들 역시나 하나의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을 실행해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요런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들 전부 다 노트북이랑 동등한, 어떤 면에서는 노트북보다 더 강렬한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수업 듣기 전에 뭐 다양한 창의적 컴퓨팅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수업들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전 수업,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래밍 시나리오들, 뭐 과제라든가 실습이라든가 등등은 보통은 내 프로그램, 예를 들면 F5 눌렀을 때,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실행되고 뭐를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가 끝이 나는 거냐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직접 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py 파일 새로 만들어서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F5라든가 누르면 그 .py 파일을 붙잡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py 파일의 가장 위에 적어놓은 문장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적어놓은 문장의 실행까지 끝나면 일단은 요번에 F5를 누름으로써 실행했었던 그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이 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py 파일, 우리가 붙잡은 .py 파일 내용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C나 사실은 자바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봤다면 그때는 이제 주로 뭐 메인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함수 내지는 메서드에 대한 함수 정의, 메서드 정의를 여러분이 적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중괄호 안에 사용자 입력 숫자 2개 받고 더해서 프린트하고 그게 우리 끝이야 와 같이 내 프로그램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내용 플러스 순서를 직접 적어두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내용물만 보면 지금 이 C 프로그램, 이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코드 측면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실행 측면에서는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 어떤 시점에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를 입력받아야 되냐, 어떤 시점에 덧셈을 해서 어떤 시점에 출력을 해야 되냐와 같은 내 프로그램에서 화면 뒤에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조금 특별한 코드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다 적어야 됐어요. 여러분 파이썬에서 인풋 써본 적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용자 입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비밀번호는 1, 2, 3, 4야와 같이 내가 직접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정하는 거 역시나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제3의 방법,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값을 매번 실행할 때마다 골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사위 굴려갖고 쓸 수 있는 랜덤이라는 모듈 여러분 써본 적 있죠?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직접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 획득할 거냐, 언제 덧셈 조합을 할 거냐, 언제 출력을 할 거냐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다 적으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실행 양상이 조금 달라요. 우리 지금 .java 파일을 하나 열심히 붙잡고 고치고 있잖아요. 거긴 지금 메서드 정의가 총 2개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onCreate랑
발사 버튼 onClick이라는 두 개의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어요. 자, 그 두 메서드들, 우리가 그 정의를 직접 적어둔 두 가지 메서드들은 절대로 가장 먼저 실행되지 않아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건 .py 파일 맨 위에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C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가장 먼저 mai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 내용물, 가장 첫 줄 문장부터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녹색 화살표 열심히 누르고 있잖아요. 녹색 화살표 누를 때 onCreate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두 메서드들 중에서는 onClick이랑 onCreate 두 개 중에서는 onCreate가 먼저 실행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onCreate라는 메서드가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의 자바 프로그램의 메인에 해당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메인이라는 친구는 가장 먼저 실행된다 그랬고 그 메인이라는 친구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전체 자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파이썬 .py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문장 실행 끝나면 그냥 내 파이썬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onCreate 같은 경우는 그 내용물, 중괄호 내용물 실행이 끝난다고 이 앱 자체의 실행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onCreate 내용물 실행까지 다 끝난 이후에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뭐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본다든가 에디트 텍스트에 글자들을 적는다든가 아니면 또다시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든가 같은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onCreate 내용물 실행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앱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인데 우리 앱 전체 실행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중요하진 않긴 한데 자, 여러분이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마지막에 딱 출력하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이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핸드폰에서 쓰는 앱뿐만 아니라 제 지금 가상 기기에다 실행해 놓고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실행될 거예요. 얘도 어딘가에는 메인에 해당하는 친구가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건데 그 메인이라는 친구 내용물 실행이 제가 특별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아마도 여러분이 백 버튼을 연탈하시거나 아니면 요 이제 켜져 있는 앱 목록에서 고른 다음에 그냥 날려버리고 막 하잖아요. 메모리 아끼려고. 그런 식의 프로그램 바깥에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앱의 실행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자, 여러분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 이전에 얼마든지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게 고이든 그렇지 않든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아마도 여러분은 while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while true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은 중간에 지 맘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아무 때나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에 커다란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기초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 여러분은 아마도 실수로 그런 걸 해봤을 거예요. while문 3번 돌려야 되는데 3번 돌렸는데도 while문이 끝나지 않는 상황을 실수로 발생시킨 적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는 while문이 필수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만든 안드로이드 앱에는 현재 메서드가 2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앱 뒤에는 뭔가 복잡한 코드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동작함으로써 자,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이 핸드폰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 있죠. 이 입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뭐 터치 스크린 막 그런 노트북에도 달려있죠. 터치패드라고 달려있잖아요. 이거 무슨 방식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지 알아요? 카메라로 하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설거지 하다가 핸드폰 만지면 안 눌리잖아요. 고무장갑 같은 거 끼면 안 눌리고 그 설정 보면 이제 장갑 꼈을 때도 눌릴 수 있게 뭐 조절한다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 핸드폰은 무슨 근거로 내가 지금 발사 버튼을 눌렀다 등등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요즘 핸드폰들은 제가 요 어딘가를 만짐으로써 발생하는 저항의 변화
뭐 소위 뭐 보통은 정전식 터치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꾹꾹 눌러야지만 터치가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전기의 변화를 요 주변에 있는 각각의 센서들이 감지해서 아 그렇구나 열심히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자는 어떤 손가락 하나를 X, Y 몇 컴마 몇에 지금 대고 있는 것 같구나와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아 지금 몇 컴마 몇에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었는데 그럼 사용자는 지금 그 보라색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거구나와 같은 판단을 내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한 메서드들이 우리 앱 뒤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핸드폰 위를 쓰다듬거나 하면 그 친구가 동작해서 아 지금 이 앱이 지금 맨 위에 떠 있고 이 화면 맨 위에 떠 있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라색 버튼이 있으니까 지금 보라색 버튼을 누른 게 맞구나와 같은 판단을 자동으로 내려주는 상상만 해도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런 좀 공대스러운 그런 메서드들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걔네들이 호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java 파일을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앱 안에는 그거 말고도 그 녹색 머리통에 해당하는 아이콘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파일들이 이미 리소스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소스들 중에 일부의 내용을 읽어서 이 앱 처음에 켜려면 한가운데 텍스트 뷰 하나가 필요하고 에디 텍스트랑 버튼도 하나 필요하구나 라는 걸 .xml 파일 리소스 내용물을 읽어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텍스트 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버튼, 새로운 에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백 버튼을 사용적으로 2번 연타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배터리가 매우 부족해서 나 지금 끝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종합적인 판단에 이거해서 그 방금 전 말했던 커다란 반복 구조를 끝내버리거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등장했듯이 .xml 파일들 역시나 우리의 앱,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읽을 거리로서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이 .xml 파일에 열심히 내용물을 적어놓고 녹색 화살표 눌러서 앱 만들어갖고 실행하면 우리 앱의 뒤에서는 그 .xml 파일 내용을 적당한 타이밍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set content view라는 친구 주석 처리했더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에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자바 코드를 적어둠으로써 우리 앱의 데이터 흐름, 어떤 시점에 내용물을 읽어서 그에 합당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 어떤 시점에 에디 텍스트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걔를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야 되냐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 목표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마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ml 파일 내용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자, .xml 파일은 .java 파일이 자바 코드로 구성되어 있듯이 XML 역시나 뭔가 자신들만의 일종의 문법 내지는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XML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서울시 안에 용산구랑 성동구랑 종로구 같은 게 있다 같은 느낌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꺽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꺽쇠 안드로이드 어쩌고저쩌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어쩌고저쩌고 닫는 꺽쇠가 있고 요거랑 동일한 이름에 대한 꺽쇠 하나가 맨 밑에 하나가 지금 추가로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걔 안에 지금 텍스트 뷰 여는 꺽쇠, 닫는 꺽쇠, 버튼 여는 꺽쇠, 닫는 꺽쇠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는 보통 태그라고 부르죠.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사이에 여러분은 그 친구에 포함될 자식에 해당하는 태그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해둔 하나하나를 XML 동네에선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직접 우리 .xml 파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activity_main.xml이에요. 여기에 여는 태그고 왼쪽 살짝 보시면 요즘 개발 도구들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표현들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여는 거, 닫는 거 여기까지 있어요 라고 적혀 있고 얘 클릭하면 살짝 축약해서 표현해 주는 것까지 요즘은 다 제공하죠.
그래서 텍스트 뷰라는 XML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물이 있습니다. 버튼에 대한 내용물이 있습니다. 에디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constraint layout XML 엘리먼트에 포함되는 친구들입니다와 같이 포함 관계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traint layout 전체에 대해서 닫아버리면 이 길다란 내용물들을 한 줄로 그냥 축약을 해버리는 것 역시나 가능하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 activity_main.xml에는 XML 엘리먼트가 총 4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커다란 하나가 있고 걔에 포함되는 3개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XML 엘리먼트들에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텍스트 뷰입니다, 버튼입니다와 같은 이름이 있고 그 각각의 XML 엘리먼트들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여러분이 직접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사이에 그 엘리먼트의 내용물을 적는 것 역시나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들 이런 식으로 나열했고 이 텍스트 뷰 엘리먼트 자체는 constraint layout 엘리먼트의 내용물로서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사이에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xml 파일에 적혀 있는 저 각각의 내용물들은 우리 앱 딱 녹색 화살표 눌러서 실행했을 때 화면 한가운데에 텍스트 뷰를 보여줄 건데 그 친구야말로 화면 한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그 친구 가장 처음에 안녕하세요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크기랑 높이는 적당히 작은 걸로 해줘야 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물들을 지정하기 위한 서술이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ml 파일 리소스라 그랬어요. 녹색 화살표 누르면 일단 복사해가지고 앱에다가 끼겨 넣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뒀다가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main activity.java에 적혀있는 특정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second 뷰를 호출하는 동안 .xml 파일 내용물들을 읽게 돼요. 물론 이제 어차피 읽을 것 같으니까 .xml 파일 리소스 어차피 읽을 것 같으니까 사용 안 할 거면 미리 빼놨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읽어두고 일종의 되새김질을 해놓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물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작업에 사용하는 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xml 파일 내용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서 화면에 실제로 보일 수 있을 만한 텍스트 뷰 인스턴스, 여러분 인스턴스라는 단어 파이썬 할 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도 그 두 단어를 경용을 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스턴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인스턴스는 일종의 그냥 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뷰 화면에 3개, 4개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앱이 실행되는 동안 동시에 그 앱에 텍스트 뷰 실물이 3개, 4개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적당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분 컴퓨터 살 때 뭐 많이 봅니까? 이제 뭐 CPU가 뭐 몇 세대냐, 뭐 속도가 뭐 몇 메가힐즈냐, 기가힐즈냐 막 그런 거 CPU의 속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가 8기가 들어있냐 16기가 들어있냐와 같은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뭐 SSD가 뭐 1TB짜리가 달려있냐 뭐 C 드라이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거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3가지 항목들 중에 일단은 메모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스턴스라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8기가니 16기가니 얘기하는 그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xml 파일에 저렇게 텍스트 뷰 나중에 걔 화면 한가운데에 넣어줘야 돼. 와 같이 적어둔 것 자체는 인스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녹색 화살표를 누르기 전까지는 우리 앱은 아직은 실행 중이지 않은 거잖아요. 녹색 화살표 눌러야 여러분 가상 기계든 진짜 기계든 핸드폰으로 앱을 복사를 하고 그 핸드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핸드폰의 메모리 위에 우리 눈에 실제로 볼 수 있는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세컨텐트 뷰를 호출함으로써 .xml 파일에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자 눈에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화면에 뿌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보였던 헬로 월드조차도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두 파일을 조합을 해서 내용의 조합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디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발사 버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동, 여러분이 .java 파일 적을 때, 내용을 적을 때 .xml 파일에 적어둔 내용들 중에 하나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용도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R이라는 새로운 형식 이름에 대한 정의를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 뒤에서 열심히 적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만 더 부연하면, 자, r.id.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썼었단 말이에요. 저 r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직접 r은 점 찍으면 id가 나와야 되고 스트링즈가 나와야 되고 등등등이야. 와 같이 우리가 직접 그 내용물을 정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대신 적어줘요. 걔는 무엇을 토대로 R 내용물을 정해주냐면 .xml 파일들 미리 열어서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요 지금 id랍시고 tb_helloworld랑 et_input이랑 등등이 있구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읽은 내용들 중에 일부분, 방금 전 얘기했던 id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java 파일 내용을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둡니다. int tb_helloworld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정해두고 본인이 직접 숫자를 하나를 거기다가 지정을 해둬요. 우리 막 140만, 100만 막 이런 식의 임의의 숫자를 본 적 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서로 겹치지 않을 만한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고유한 숫자를 하나씩 매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드 짜면서 이거 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코드 짜면서 중간중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의해둔 R 형식을 쓰게 돼요. R.id, R.layout, 여기 R.strings도 있었죠. 그런 식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의해둔 R 형식을 써서 점 찍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해둔 각각의 자바 이름들 et_input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요 글자들을 지 맘대로 정한 건 아니에요. 요 글자들 자체는 우리가 디자이너님이 .xml 파일을 적어둔 내용을 토대로 동일하게 들고 온 거긴 합니다. 아무튼 id. 하면 .xml 파일에서 발췌해 갖고 들고 온 다양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서 나 지금 뭘 찾아와야 되냐, 에디 텍스트 찾아와야 된다 하면 적절한 이름을 골라가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시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자바 프로그램, 이 이벤트 핸들러 자체는 이 이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매겨둔 숫자를 써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도록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몇 가지 기술들이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_input이란 이름 자체는 .xml 파일 적을 때 정했어요. 그리고 그 et_input이라는 id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자바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선언을 적어두는 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et_input에 대한 고유한 숫자를 매겨주는 것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해줘요. 까지 일단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나 지금 무슨 뷰를 파인드 해와야 되는 거지? 나 지금 에디 텍스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필요한 거니까 에디 텍스트 들고 와야겠구만 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바 코드 적을 때 r.id, et_input과 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선언 적어둔 그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고르면서 요거 지금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에디 텍스트 들고 와야 되는 거니까 .xml 파일 내용상으로는 그 친구가 et_input이니까 와 같은 걸 상상해 가면서 이름을 골랐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작할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매겨둔 숫자를 써서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앱이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역시나 셋 컨텐트 뷰 호출하는 시점에 왼쪽에 적혀있는 저 텍스트 뷰 XML 엘리먼트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메모리 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화면 뒤에서 tb_helloworld라는 아이디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r.id.helloworld 해가지고 find 해오면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찾아서 오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저 길다란 지금 몇 글자예요?
13글자짜리 이름을 써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거에 대해서 미리 매겨둔 숫자를 써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셋 컨텐트 뷰 호출하면서 만들어놨던 화면 한가운데 있을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중간에 꺼내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역시나 r.id.tv_helloworld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랑 동일한 숫자를 써서 얼마든지 찾아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놨던 미리 정의해둔 R이라는 이름을 써서 점 찍어가면서 특정을 하시면 돼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strings.xml에다 적어둔 그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들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꺼내서 들고 올 수 있어요. r.string.msg_negative와 같이 들고 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 텍스트 뷰 인스턴스, 에디 텍스트 인스턴스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파이썬의 str 형식이랑 유사한 자바의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거기는 해요. 아무튼 가능합니다. 자, 저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는 셋 컨텐트 뷰로 호출하지 않아도 저기 있는 거를 얼마든지 들고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msg_negative에 해당하는 스트링 인스턴스가 나오는 것이냐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화면 한가운데 떠 있는 뷰를 들고 와서 strings.xml로 지정해둔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스트링 인스턴스까지 들고 와서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이 스트링 인스턴스로 지정한 다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가능해요. 우리 가장 마지막에 진행했던 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번에는 그 글자들이 어디 들어있냐, strings.xml에 입각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edit 텍스트에 들어있는 걸 들고 와야 됐었습니다. 따라서 edit 텍스트 찾아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찾아요. 그 다음에 걔를 어디다 담을 거냐, 우리 버튼에다 담았죠. 버튼 인스턴스 V에 담겨 있었으니까 그거 들고 와서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방금 내가 찾은 글자들로 지정한다와 같이 우리 마지막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었죠. 와 같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여러분 느끼기에는 저 사람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앉았네, 저렇게 월급을 받아먹으니까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어지네 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우리가 항상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눠가면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양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 같아요. 여전히 안드로이드 앱은 하나의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ava 파일에 내용물을 적어놔야지 그 내용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java 파일 어딘가에다가 내용물을 적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의해둔 이름 R을 써서 리소스에 담겨있는 .xml 파일로 정해놨었던 그 텍스트 뷰들 중에 하나, 그 에디 텍스트 중에 하나 등등을 특정하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적절히 미리 읽어놓았던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작업을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작업을 지금 해본 겁니다. 자,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건 set content view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때 activity_main.xml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구성해 주어와 같이 우리는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생성 및 등록해둔 인스턴스를 찾아서 그 친구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온다든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r.id.tv 어쩌고 등등과 같이 여러분은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맨 마지막 거는 그 스트링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메시지랍시고 지금 아마 스트링 인스턴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건데 그 친구를 지금 들고 와서 쓰고 싶다 라면 r.string.msg_negative와 같이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 하나만 딸랑 셋 텍스트에다가 밀어 넣어갖고 호출하면 적절히 100만에 해당하는 스트링 인스턴스 저거구나 그대로 들고 와서 당시 상황으로는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 인스턴스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납득을 해두시면 우리 안드로이드 환경, 나쁘게 말하면 좀 답정너 스타일이 강해요.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잘 안 돌아간다 하면 거의 99%는 내 탓이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시키는 대로 설치 잘했는데 막 안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설치만 잘 됐다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A도 되고 B도 되는 상황인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는 B는 호환이 잘 안 되고 A 스타일로 진행해야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온다와 같은 그런 느낌의 쥐들만의 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미리 납득을 해 두시면 앞으로 등장할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폰은 또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래요. 와 같이 등장하는 답정너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그럴 수도 있지 와 같이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 지금 꾸준히 얘기하듯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가 직접 코드 적을 때 또 열심히 .xml 파일을 읽는다든가 열심히 뭐 오류가 있나 없나 감시를 한다든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키보드 치고 있을 때 열심히 뒤에서 뭔가 작업을 수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가 적어둔 파일의 내용물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각각의 파일 내용물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서두르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예를 들면 통짜 복사 붙여넣기를 막 한다든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막 .java 파일 올렸다가 다시 들고 와서 붙여넣기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최대한 건전하게 한 줄 한 줄 자동 완성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나 .java 파일에서 오류가 뜨거나 했다라면 일단은 그 오류를 고쳐서 빨간색 느낌표가 안 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매니페스트 막 그런 것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이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잘 판단해서 적어둔 내용물들이 각각의 파일들에 들어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를 우리 마음대로 고치면 고칠 수는 있는데 잘 고쳐야 우리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그걸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발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우리 굳이 걔네들을 손으로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py 파일 저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맨 나중에 한꺼번에 저장하고 해도 크게 지장 없어요.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일단은 우리 지금 저장 단축키 눌러본 적이 별로 없죠? 컨트롤 S.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지가 알아서 저장하고 저장해 놓은 내용물을 읽어서 정의 고친다 라든가 그런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코드 적을 때도 여기 고쳤다 저기 고쳤다 하지 마시고 특히 오류 났을 때 오류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와 같이 건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하면 잠깐만 이거 언제 쉬냐? 4시 12분 슬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요건 단어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일단 뷰와 이벤트라는 제목이 지지난주 수업자료 제목이었는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일단 텍스트 뷰 같이 화면 구성에 쓸 수 있는 사용자 눈에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통칭해서 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보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텍스트 뷰는 형식 이름이 맞아요.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형식은 뷰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 통속이다 정도로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뷰 인스턴스들은 어떻게 이 뷰를 보여줄 거냐. 텍스트 뷰 예시로 들면 이 텍스트 뷰에다가 무슨 글자를 보여줄 것이냐, 무엇을 다룰 것이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 뷰 인스턴스들에는 각각 텍스트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 뷰에는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어떤 텍스트 뷰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를 각각의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든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란으로 놔두면 기본적으로는 0글자짜리를 보여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디 텍스트는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비어 있었죠. 우리가 지워버리고 엔터를 쳤더니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일 거고 버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트리뷰트 각각의 뷰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변수 내지는 자바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필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변수가 뭔지 다 배웠죠? 변수가 뭡니까? 나 이거 창의적 컴퓨팅에서 나왔을 거. 변수가 뭡니까? 저 지금 창컴 하고 있잖아요. 공창컴. 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2주차에 아니지 1주차 놀았으니까 3주차에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뭔지는 안 배웠지만 변수를 써본 적은 더럽게 많죠. 제 파이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파이썬을 좋아하니까 자 우리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넘버하고 엔터 치면 오류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에 3을 담아 놓을게와 같이 실행하는 게 가능했죠. 그럼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제 뭐 나와요? 3이 나와. 왜 3이 나옵니까? 3이라고 지정했어. 그렇죠? 넘버에 지금 3이 담겨 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넘버는 5하고 엔터를 다시 한번 쳤어요. 이제 넘버는 엔터 하면 뭐가 나올까요? 왜 5가 나올까요? 5를 다 했어. 3도 담았잖아요. 자, 넘버엔 3을 담았고 5를 담았어요. 근데 넘버로 엔터 쳤더니 3은 나오지 않고 5가 나왔습니다. 왜? 간단하죠? 3을 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았으니까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변수의 본질은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다라는 게 일단 본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아마 리스트라는 걸 배우든가 했었을 겁니다. 리스트는 값을 여러 개 담을 수도 있게 해주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넘버즈에다가 리스트 하나 담아놓고 그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걸 점 어펜드를 한다든가 와 같이 진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 느낌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되게 상식적인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바 동네에서는 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큰 무리 없이 우리 막 어떤 뷰에 어트리뷰트 지정할 때 직접 는 하지 않고 .xml 파일에서 마우스를 열심히 스크롤해 가면서 각각의 칸에다가 적절한 내용 집어넣고 엔터키만 치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었죠. 큰 무리 없이 납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부분. 자, 어트리뷰트가 그런 변수니 뭐니 하는 데이터 입장에서의 얘기.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 담겨 있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로 바꾸고 싶어 set 텍스트 호출하면 되는 거였죠. 와 같이 데이터 뉘앙스를 친 단어였다면 이벤트는 그거에 대비되는 코드 실행과 관련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나 적당히 뭉뚱그려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화면을 맨 처음 만들 때 어떤 버튼이든 뭐든 걔를 클릭했을 때 우린 지금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직접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 실행할 코드를 여러분이 미리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저 버튼, 보라색 버튼 누르면 요 메서드 내용을 실행하면 된다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여러분이 미리 지정한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자 보통은 이벤트 명칭에 uncreate, unclick 우리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 이름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각각의 이벤트 명칭에 그 시점을 납득할 만한 적절한 단서들이 들어있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코드 미리 지정할 수 있고 그런 코드들 보통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고 그 미리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보라색 버튼 누르면 onClick, bt underscore launch underscore onClick 메서드를 내용물을 실행하면 된다라는 지정 자체는
그 버튼에 대한 onClick attribute를 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버튼 눌렀을 때 뭐 해야 되냐는 .xml 파일에 우리가 적어놨었어요. 그때 우리가 메서드 이름 적어놨었고 그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갖는 자바 동네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java 파일에 적어둠으로써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java 파일에 있는 저 메서드를 실행하도록 연결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지정도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나 다시 한번 보면 자, 방금 전이랑 유사하게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세컨드 뷰 호출하면서 .xml 파일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거기 지금 onClick attribute가 이 메서드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만들 때 걔는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적어둔 이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이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연결을 해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거랑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붙여야 된다. 각각의 내용물들 다 지정해두면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해두면 사용자가 나중에 이 발사 버튼을 눌렀다가 뗐을 때 미리 연결해뒀던 이 메서드 내용물들을 차근차근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니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단 알아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메서드가 호출됐다는 건 그래야만 한다라는 사실이 저 버튼 인스턴스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트리뷰트로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괜찮아요? 다음 줄 로또 번호라는 이름의 변수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 정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적절한 값을 담아 넣는데 성공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린트하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다음 줄 로또 번호라는 변수 이름을 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름값을 하는 적절한 값을 담아두는 방법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 그거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어딘가에 담겨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앱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타고 가면 우리 .xml 파일에 적어놨었던 요 한 줄을 근거로 세컨드 뷰 호출해서 버튼 인스턴스 만들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얘 호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정을 해둔 거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화면에 띄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지정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 데이터적인 흐름이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들은 기본적으로는 코드 덩어리예요. 자바 문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서드 내용물들, 뭐 find, view by id 등등 메서드 정의 내용물들을 .xml 파일에다가 통째로 적어두는 건 불가능해요. .xml 파일은 위소스지 거기다가 자바 코드를 적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xml 파일에는 코드 자체는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16만큼 떨어져야 된다. 긍정적인 안녕하세요 느낌표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랑 코드 둘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물들은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xml 파일에는 없으니까 .java 파일에 들어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xml 파일 어떤 버튼 onClick attribute로 메서드 이름 글자들 철자 맞게 따박따박해서 적어 놓은 게 실질적으로 .java 파일에 있는 저 메서드를 골라서 호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게 무슨 연유로 연결이 되는 거냐, 어떤 메커니즘이 안에 들어있냐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금 메서드 이름 적었잖아요. main activity.java 그 안에 적어놓은 메서드 내용물들이 실행됐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java 파일에다가 이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적어놨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어떤 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할 때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특히 클릭 같은 친구들은, 언클릭 같은 친구들은 요에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올라갈 버튼이니까 걔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도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다가 적어놔야겠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막 점 자바 파일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메서드 정의를 어떤 점 자바 파일, 어떤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줘야 되냐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적어두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해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뒤에 나오네요. 아무튼 사용자가 그 버튼 누르면 화면 뒤에서 이제 아까 정전식 터치스크린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화면 뒤에서는 이 버튼을 눌렀음 확실함이 감지되고 미리 지정해둔 어트리뷰트를 바탕으로 이 메서드 내용물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관리적으로는 이벤트 핸들러 1번째 이 V라고 이름 적혀 있었죠. 1번째 인수 자리에는 지금 어떤 버튼이 눌렸냐, 조금 더 일반화하면 어떤 뷰가 눌렸냐에 해당하는 그 뷰를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을까? 몇 시입니까? 적당히 쉬기 적절한 타이밍이긴 하네요. 그래요. 그럼 13분만 쉽시다. 그러면 몇 시야? 40분이죠. 16시 40분에 제가 연락해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